한국이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세상을 뜨겁게 달군지는 오래지만 정작 그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왜 아무 발표가 없느냐고 묻기 시작했고 엔진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한국은 이 엔진을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국제 기준을 관통하는 장수명 엔진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시험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상태였던 것이다. 이 시험은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시행해온 그 체계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 하나라도 생략하면 결코 신뢰성을 얻을 수 없는 무자비한 검증 과정이다. 장수명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국가는 손가락에 꼽힌다. 미국과 유럽의 소수 기관만이 투명한 시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시험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개발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는 현실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국 전투기들이 추락해도 사고 기록은 발표되지 않고 엔진 신뢰성 논란은 반복된다. 심지어 민간용 제트 엔진조차 미국산을 수입해 사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한국이 장수명 엔진 시험 체계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한국이 개발한 5,5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한 무인기용 엔진이 아니다. 완전한 디지털 제어를 기반으로 한 고효율 고내구 엔진이며 이후 개발될 10,000파운드급과 15,000파운드급 전투기용 엔진에도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로 시험을 형식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장수명 엔진 시험은 개발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분야이며 그 시험 데이터는 공개 검증을 통해 국제 인증까지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세계 기준을 통과한 순간 한국산 엔진은 새로운 항공산업 시장의 문을 열게 되고 전투기, 무인기, 수송기, 여객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험용 무인기에 장착한 엔진은 우크라이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의 AIEE 엔진이다. 이 엔진은 아날로그 기반이며 기본적인 비행시험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5,500파운드급 엔진은 아직 무인기 장착 전 단계에서 최종 내구 시험을 거치고 있다. 2026년 초가 되면 이 엔진이 본격적으로 무인기에 장착되고 3년간의 극한 내구 시험이 시작된다. 지상시험을 통해 이미 일정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했지만 장수명 엔진의 진짜 시험은 하늘에서 시작된다. 영하 60도의 극저온에서 오일이 젤처럼 흘러내리는 환경에서도 시동이 걸려야 하고 앞쪽에 형성된 얼음 조각들이 흡입되어도 엔진은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엔진 전면부에 인공적으로 얼음을 부착시키고 그 조각을 흡입시키며 강제로 시동을 반복하는 시험은 전 세계 시험 체계에서도 가장 잔혹한 과정 중 하나다. 여기에 폭우 환경을 가정한 시험도 포함된다. 현실의 전투 상황에서는 폭우와 난기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엔진은 공중에서 물을 대량으로 맞아도 추력 저하 없이 정상적 가동을 유지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엔진 전면부에 수십 개의 노즐을 설치하고 대량의 물을 분사하며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되는 상황을 재현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이 모든 시험은 비공개 영역의 데이터까지 포함해 국제인증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며 한국의 엔진 개발 능력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될 기준점이 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장시간 비행 내구성 시험이다. 전투기는 비행 중 에어포켓을 만나면 거센 요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엔진은 흔들림, 충격, 진동, 열 충격 등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15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연속 가동을 유지하며 수백에서 수천회에 달하는 충격 조건을 반복한다. 강풍 시험에서는 기체가 45도 각도로 밀릴 정도의 폭풍 환경을 재현하고 그 안에서 엔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추력을 유지하는지를 측정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엔진은 비로소 국제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며 단순한 국산 엔진을 넘어 외국의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시장 진입까지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 엔진을 무인기 기반으로 먼저 시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뒤이어 개발 중인 10,000파운드급 엔진 때문이다. 10,000파운드급 엔진은 바이패스 비율 조정에 따라 전투기용뿐 아니라 수송기와 여객기로도 확장될 수 있는 중형급 핵심 엔진이다. 5,500파운드급 엔진이 성공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면 한국은 단숨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장수명 엔진을 검증하고 국제항공기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선다. 무인기에 적용된 엔진이라도 시험 기준 자체는 장수명 엔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증 가치가 전투기 엔진 못지않게 크다. 이 과정은 한국의 미래 항공산업 전체를 재구성하는 분수령이다. 엔진 기술은 항공산업의 심장과 같다. 엔진을 확보한 국가는 설계, 생산, 운용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외교적 제약에서도 벗어난다. 한국이 지금 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 자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시험 방식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한국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경우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5005 팩파운드급 엔진 시험이 세계의 시선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시험은 한국이 전혀 경험해본 적 없는 영역이자 국가 기술력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엔진을 개발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장수명 엔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적다. 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엔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주요 항공기에 적용할 수 없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은 기술의 진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이며 어느 국가든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 엔진 인증 절차에는 냉각 성능 진동 내구성 연소 안정성 그리고 환경 적응 시험까지 수십 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한국이 진행 중인 시험은 이 모든 항목을 국제 기준에 맞춰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엔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엔진 개발진은 단순한 성능 확보가 아니라 시험 데이터 기록 방식까지 미국과 유럽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다. 데이터 기록 방식은 시험만큼이나 중요하다. 국제인증기관은 단순히 엔진이 견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측정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까지 분석한다. 한국은 이 체계까지 완전히 재현해내며 이제 막 세계와 같은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지상시험 단계에서는 엔진의 기초적 신뢰성을 확인한다. 연속 출력 유지시간 연소 안정성 급가속 및 급감속 반응 극한 온도에서의 성능 안정성 같은 항목들을 세밀하게 측정한다. 고온시험에서는 연소실 온도가 극한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부품 변형이나 열응력 파손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반대로 저온시험에서는 오일이 점성이 높아지고 금속 재질이 수축하는 상황에서도 정상 시동과 출력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엔진 구조나 소프트웨어 제어 알고리즘에서 보완해야 하고 한국 개발진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했다. 한국 엔진의 또 하나의 강점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다. 아날로그 제어가 주류였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제어는 다양한 비정상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엔진이 스스로 출력을 조절해 비상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특히 무인기에 장착될 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엔진의 자율적 안정성이 생존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번 시험에서 디지털 제어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검증하게 되면 한국 엔진의 강점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제 지상시험을 통과한 엔진은 비행시험 단계로 향하게 된다.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엔진은 실제 무인기 비행에서 극한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하게 된다. 난기류에 의한 압력 변화 강풍에 의한 추력 방향 틀어짐 고도 변화에 따른 압축 효율 차이 등 엔진 구조가 직접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고속 상승 중 기류가 비정상적으로 충돌하면 엔진 내부 압력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해 연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소실 디자인과 공기 흡입 구조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한국 엔진은 이미 이러한 구조적 설계를 반영했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비행은 총 수천 회에 걸쳐 반복된다. 폭우와 폭풍 환경을 재현하는 비행시험도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다. 비행 중 대량의 물이 엔진에 유입되면 연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이때 출력이 튀거나 엔진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엔진은 실격이다. 이런 시험은 특히 장수명 엔진 인증에서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한국은 지상에서 이미 인공폭우 시나리오를 통과했지만 실제 공중에서는 기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흡입되는 물의 양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모든 변수를 통제해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을 무인기 엔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미래 시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당연히 목표이지만 국제 인증을 통과한 장수명 엔진이 존재할 경우 한국은 수송기 여객기 군용 무인기 시장까지 한꺼번에 진입할 수 있다. 특히 10,000파운드급 엔진은 바이패스 비율 확장만으로 중형 여객기용 엔진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만약 이 엔진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항공산업 지도가 펼쳐지게 된다. 이 모든 진전은 기술적 도전을 넘어 외교적 파급력까지 갖는다.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기술 제공국으로 격이 상승하며 동맹국과의 협상력도 크게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시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국이 앞으로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5,500파운드급 엔진 시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제 군사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해병대의 MAH 공격 헬기에 공중발사 드론이 통합됐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며 한국의 무인 전투 능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기존의 공격 헬기는 목표 지점에 직접 접근해야 했고 그만큼 피격 위험도 컸다. 그러나 드론 통합은 이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다. MAH는 수십 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이륙한 채 드론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드론이 먼저 공격을 수행해 전장을 정리한 뒤 MAH가 돌입하는 구조로 전술이 재편된다. 이는 헬기가 받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적 방공망을 먼저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한다. 특히 공중발사 드론은 채공 시간이 길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교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드론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유인하거나 적 전자신호를 분석해 MAH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전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 해병대가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 한 종류를 도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했다는 의미다. 세계 주요국도 공격 헬기와 드론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 단계까지 도달한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MAH는 기존 공격 헬기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술 플랫폼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됐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의 M346 경전투기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M346은 뛰어난 기동성과 저비용 운영 구조를 강점으로 하는 기종이며 훈련기와 경전투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가진 진짜 의미는 단순한 기체 도입이 아니라 나토 내부의 폐쇄적 무기 조달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거래를 우선시하며 다른 지역 국가들의 기술을 배제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편리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전략적 취약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는 포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 차례 곤란을 겪었고 결국 미국이 한국의 재고 탄약을 긴급히 조달해 전황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나토는 내부에서만 무기를 사고 파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전쟁이 벌어지면 물자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크다. 한국 같은 비나토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나토는 치명적인 보급난을 겪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 조달 구조는 단기 이익을 얻는 대신 장기적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M346 도입은 유럽이 이런 방향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은 나토산 무기를 우선시하며 자체 생태계를 굳히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외부 기술의 유입을 차단해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무인기 엔진에서 공격 헬기 드론 통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며 시장의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10,000파운드급 엔진은 향후 중형 수송기와 여객기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의 폐쇄적 구조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세계 군사 시장의 판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엔진 기술, 무인기 기술, 그리고 헬기 연동 기술을 확보하며 기술 중심국으로 재편되는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동맹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기술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런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장수명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순간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기존 항공산업 구도는 분명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며 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한국의 엔진 시험 능력과 MAH 공격 헬기의 드론 통합 소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 때문만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국 군사 전략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규칙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수명 엔진 시험은 항공기술의 정점에 위치한 분야이므로 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술 기반의 강력함을 상징한다. 이 시험을 완수한 국가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모두 세계 항공산업을 주도해왔다. 한국이 그 문턱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기존 산업 판도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국제방산 관계자들은 한국의 끈질긴 시험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시험 과정에서 부품 하나라도 허용 기준을 벗어나면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하며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은 과거 항공산업 강국들이 걸어온 길과 동일하다. 특히 디지털 제어 기반의 엔진은 실제 비행에서 비정상 상황을 초기 단계에서 감지해 추력을 조절하고 엔진 보호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갖는다. 이 기술은 단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생존성 그 자체를 다루는 기술이며 무인기에서 그 가치는 더욱 극대화된다. 한국이 이 영역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엔진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이 된다. 기술적 성취와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한국의 항공작전 개념이 점점 더 무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MAH 공격 헬기에 드론을 통합한 것은 한국이 이미 미래 전장의 구조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론은 단순 감시 장비를 넘어 공격 데이터 링크 기반의 전투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격 헬기는 전장의 지휘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 드론이 전진하면서 적 방어망을 먼저 노출시키고 교란하며 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 기회를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조합은 전통적 항공교리의 위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한국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축이 된다. 유럽의 방산 구조는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M346 도입 사례는 나토 국가들이 점점 더 내부 조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듯이 유럽 내부 공급망은 위기 상황에서 응답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포탄 부족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 문제는 결국 미국이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내 한국의 재고 탄약을 공급받음으로써 해결됐다. 이런 경험은 유럽 방산 구조가 폐쇄적일수록 더 쉽게 고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다. 나토 국가들이 폐쇄적 조달 체계를 강화할수록 외부 기술과 경쟁력이 차단되며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반면 한국은 엔진 무인기 헬기 전술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기술 성과를 축적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수명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우 한국은 전투기 엔진뿐 아니라 수송기 여객기 엔진 개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술 독립성을 넘어 방산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한국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엔진 시험이 갖는 진짜 의미는 기술적 성취 이상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표준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앞으로 한국 엔진이 실제 무인기에서 수천 시간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완수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순간 한국의 지위는 더 이상 지역 강국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항공기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그 영향력은 기존 강대국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항공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군사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엔진 개발 능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의 핵심 요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의 시선은 한국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이 장수명 엔진 시험을 완주할 경우 이는 전투기와 무인기를 넘어서 중형 수송기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 영역은 미국, 유럽, 러시아가 독점해온 분야였지만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다면 기존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엔진 개발의 철학이 기존 강대국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거대한 인프라와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 인증 체계도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조건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시험 체계를 설계하며 비효율과 구시대적 관행을 제거하고 현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엔진의 디지털 제어 통합 시험 장치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한국의 방산 전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반적 기술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H 공격 헬기의 드론 통합 사례에서도 보이듯 한국은 플랫폼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플랫폼은 동일하더라도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센서 통신 무인 전투 체계가 달라지면 작전 능력 전체가 달라진다. 한국은 이 점에 집중하면서 전장의 구조 변화를 기술적으로 선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군의 전투 개념뿐 아니라 수출 전략에서도 강력한 차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방산 구조는 갈수록 경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M346 도입은 나토 내부 결속을 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유럽 방산 생태계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진 보급 지원 문제는 유럽이 기술적 자립을 외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생산 능력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사례였다. 게다가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배제하면 공급망은 더욱 취약해진다. 전쟁은 평시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국가 생존을 위해선 다양한 공급선이 필요하다. 유럽이 이런 현실을 외면할수록 기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독자 엔진 개발 능력을 확보해 외부 의존성을 줄이고 있다. 특히 엔진 기술 확보는 타국의 정치적 조건과 수출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군사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다. 예컨대 특정 국가의 허가 없이는 주요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순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점에서 장수명 엔진 시험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외교적 협상력과 군사적 자립을 상징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부품 조립국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며 인증을 획득하는 기술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서 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을 규정해온 기술 종속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다. 세계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한국의 시험 과정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이유는 한국이 단숨에 경쟁 구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곧 힘이고 힘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그 출발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전조가 되고 있다. 한국이 장수명 엔진 시험을 완수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세계는 이 엔진이 실제로 비행해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엔진 기술이란 국가 안보, 산업 생산력, 외교력까지 지배하는 최상위 기술이며 이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세계 전략 지형을 바꿀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이 문턱에 다가서고 있으며 앞으로의 결과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넘어 국제 항공산업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한국이 시험하는 엔진들은 무인기에서 시작해 전투기, 수송기, 여객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이 성공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면 뒤따르는 10,000파운드급과 15,000파운드급 엔진도 동일한 기준으로 시험을 거치게 되고 한국은 단숨에 완전한 항공 엔진 개발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자국의 항공기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독자적 교섭력을 갖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 전략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MAH 공격 헬기의 공중발사 드론을 통합한 사례처럼 한국의 전투 개념은 점점 더 네트워크 중심 무인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드론과 유인 플랫폼의 결합은 기존 전장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한국군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엔진 기술의 자립은 이 모든 기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토대이며 전장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결국 한국은 전투 방식 기술 체계 군사 교리를 동시에 혁신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반면 유럽의 방산 구조는 여전히 내부 조달이라는 틀에 갇혀 있으며 폐쇄적 공급망은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M346 도입 같은 선택은 단기적 효율을 제공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부 기술을 차단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무기 자체보다 공급망의 유연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로 공급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 군사 질서는 지금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기술 우위를 확보한 국가가 미래 전장과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항공 엔진은 그 최상위에 위치한 기술이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시험을 완주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일뿐이다.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맞이할 시대는 단순히 국산 엔진을 갖는 시대가 아니다. 자신이 만든 엔진으로 하늘을 열고 미래 항공산업의 규칙을 다시 쓰는 시대다. 전투기, 무인기, 수송기, 여객기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기술의 사슬은
지금 한국의 손끝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세계는 이 변화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머지않아 시험 결과와 함께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